그래서 벌써 또 기다리던 목요일이 왔습니다. 오늘은 이게 저기 좀 비가 와가지고 다 안 오시더라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해서 나중에 좀 못 들으시는 분들도 동영상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이 과목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생각하는 가장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중희 대학원 원장님 전 대학원 원장님이 되셨네요. 벌써 대학원 원장님을 모셨는데요. 잠시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공과대학의 나노융합공학과 대학원에 이렇게 소속을 하고 계시는, 원래는 고분자 나노공학과에 이제 계시는 우리 교수님이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잠시 이제 자랑을 해보자면 2014년도에 이미 지식 창조 대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2013년도에 이미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을 수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정회원이시고요. 또한 동시에 한국공학한림원의 정회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학회 회장님을 하셨는데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회장님과 그 다음에 한국복합재료학회 회장님을 역임을 하시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게 대통령 산하입니까?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계셨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 사업화 쪽에 아주 많은 공을 또 세우셨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넥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 연료 자동차의 저장 장치도 개발해서 기술 이전을 해서 현재 그것이 실용화되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실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는 또한 최근에 가장 기대되는 벤처 기업을 창업을 하셔서 아헤스라는 기업을 창업을 하셔서 이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을 사업화를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교 쪽으로 보시면 직전 대학 원장님을 역임을 하시고 또한 2021년도에 전북대 JBNU 펠로우 교수, 가장 영예로운 직함이신 펠로우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페이지에 다 적지 못할 정도로 많은 역할을 하시고 공을 세우신 교수님을 소개해드릴 이중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소개를 거창하게 해서 내가 거기에 부응하는 강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배준수 교수님이 진작부터 몇 년 전부터 지금 강의를 부탁을 했는데 계속 거절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거절을 할 수 없어서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탄소 중립과 수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수소 에너지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탄소 중립을 도달하기 위해서 왜 수소 에너지가 필요한가, 그런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탄소를 하면 지구상의 탄소 양은 일정합니다. 원래 정해져 있던 탄소 양은 일정한데 왜 이렇게 탄소의 배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우리 몸이 대부분 유기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 유기물질을 이루는
핵심이 탄소하고 수소, 산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탄소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모든 이 자연에 있는 식물, 동물, 그런 것들이 거의 다가 이렇게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사실은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그런 물질들도 뭐 100%다 탄소로 되어 있죠. 탄소하고 수소하고 결합해서 분자가 조금씩 다르면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고, 이러한 탄소들이 사실은 지하에 이렇게 많이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사람들이 씀에 따라서 대기 중으로 이렇게 많이 방출을 했기 때문에 대기에서 사실은 에너지가 우리가 쓰면 우주 밖으로 방출을 해야 되는데 방출을 못하게끔 이렇게 꽉 막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온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게 바로 이제 이 탄소 문제가 되겠고요.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뭐 여기서 전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들어서 탄소의 배출량,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계속 쌓이면서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이 원인들이 이 화석연료입니다. 한 68%가 되죠. 그 다음에 아까 같은 뭐 제철소라든지 우리가 시멘트라든지 그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또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게 한 62% 정도 되고, 그러면 이 이용하는 것, 그래서 방출하는 것 대비 우리가 쓰는 것, 없어지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식물들이 살아서 성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CO2를 흡수해서 쓰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면에서 흡수도 하고 바다에서 흡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탄소 제로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방출하는 탄소의 양하고 지구에서 이렇게 흡수해서 소멸하는 탄소의 양이 같아지는 것이 탄소 중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넷 제로라 그런 이야기를 쓰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자꾸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험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지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840년부터 2018년까지 총 배출액이 뭐 645기가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방출한 양에 비해서 앞으로 10년이 전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아집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탄소 중립입니다. 아까 같이 탄소는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신흥개발국, 인도라든지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데서 기하급수적으로 온실가스 양들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온실가스 탄소 중립을 오기 위해서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 좌우지간 그 다음에 이렇게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산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말 넷제로가 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겠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유엔에서도 그렇고 파리 협약에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 도쿄 의정서도 그렇습니다. 점점점 옛날에는 도쿄 의정서까지만 해도 어느 경고 수준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좀 많은 나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그냥 참여만 해달라고 해서는 더 이상 이게 CO2 방출이 줄어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파리 협약을 하면서부터는, 파리 협약에는 약 27개국이 이미 동참을 하고 있고 197개국이 의향서를 보였는데, 어느 정도 상당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 선진국에서는 어떤 강제 조항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탄소세라든지 탄소 국경세,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년도 발의되는 탄소 국경세,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지구의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역사 이래 지금까지 관측된 이래 한 1.04도 정도가 지구가 온난화가 됐습니다. 그걸 2010년도까지 아니 2100년도까지 1.5도 이내로 막지 않으면 아주 위험하다. 지구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듯이 1.5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5도가 약 100년도인데 그것을 조금 더 앞당겨서 2050년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파리 협약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20년에 사실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선언을 했고 2021년도죠. 탄소 중립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자치단체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도 탄소 중립 위원회를 이렇게 설립하는 것을 의무화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조금 이번 정부 들어서는 없지 않아 이런 부분이 약간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국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조금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2030년대에 유럽 탄소 국경세라든지 미국의 탄소 국경세가 설립이 된다, 발행이 되면 사실은 우리가 탄소 중립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서 또는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이 거꾸로 그 차이만큼의 탄소세를 물면서 그 나라로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보통 관세보다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건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이게 탄소의 심각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의 기술 추적을 어떤 피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도 합니다. 없지 않아. 그래서 탄소세가 강하게 되면 될수록 탄소에 대한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후진국에서 기술을 팔로우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도록 일부러 지연시키는 작용을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어차피 선진국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대응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보통 이게 탄소를 순환하는 이렇게 권을 이렇게 5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요. 대기권 또는 물이 있는 수권, 얼음이 있는 빈권, 그다음에 땅이 있는 지권, 생물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탄소가 많이 쏠려 있으면 사실은 안 됩니다. 특히 이러한 대기권으로 CO2가 나가면 나갈수록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해 가면서 이 지구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기후변화의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지구 시스템의 어떤 뭐 자연적 원인이죠. 화산 폭발 또는 태양이 갑자기 폭발을 더 심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태양에서부터 널려오는 에너지가 훨씬 많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대부분의 지금 현재 그 온난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런 인위적 요인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아까 화석연료라든지 어떤 도시화 또는 숲의 파괴, 그 다음에 이런 뭐 에어로졸 같은 것을 많이 배출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그러니까 이런 인위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좌우지간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여기서 열이 발생을 하고 또 밖에서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가 적절하게 지구에 반사되면서 많은 양이 다시 빠져나가야 됩니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까 온실가스의 영향이라는 것은 어떤 비닐하우스 이펙트가 있어서 이렇게 이게 아까 두껍게 됨으로써 빠져나가야 되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되면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차후지간 이러한 비닐, 이런 온실 효과를 줄이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가 필요하게 되겠고, 온실가스의 정의들을 이렇게 교토의정서에서 이산화탄소, 주로 메탄가스, 또 가산화질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낙스 계통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불화수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런 것들 외에도 이런 우리 메탄가스 같은 것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전체 온실가스의 한 8% 정도가 메탄가스의 방출에 의한 건데, 그 중에 상당량이 사실은 축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기후변화에 민감한 사람들 요즘에 고기 안 먹기 운동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메탄가스를 어떻게 하면 줄일 건가. 이제 메탄가스가 아까 같이 축산업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우리가 도시가스를 지하에서 캐서 공급하면서 관에서 이렇게 새고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 이런 것들도 온실가스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줄여 나가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면 1990년대부터 해서 쭉 가면 갈수록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측정치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자주간 인위적으로 좀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인간이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지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각국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낸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배출되는 양이 사실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아직 인도가 잠에서 안 깨고 이제 깨려고 하고 있는데, 인도도 여기 못지않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대책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기 전에 조금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탄소 중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구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주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전체 인구별로는 안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인구별로 했을 때 우리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보면 뭐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게 전망하고 배출 현황하고 전망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2050년도쯤 가면 배출량하고 우리가 흡수량하고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배출량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뭐 식물이라든지 다른 데서 흡수하는 양, 지면에서 흡수하는 양,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는 지점이 2050년이라고 본 거고, 근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약 1.09도 기후 이렇게 측정 이후입니다. 1.09도 정도 이렇게 했는데, 해수면이 연간 한 3.7mm씩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야가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면 뭐 뒤에 가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도로 증가할 때 약 2m 정도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같이 해수면 가까이 있는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기 중에 CO2의 양을 측정한 결과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말 뭐 최근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같이 옛날에 전체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이 이렇게 상승을 한 거고, 여기 온도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같이 지금 약 1.5도, 1점 몇 도 이렇게 현재 이렇게 늘어난 것이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당연히 겨울도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또 가을, 봄들은 점점 없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름은 원래 98일이었다가 지금 118일로 약 20일 정도 증가를 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 일수도 약 22일 정도 감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겨울이 짧아지니까 봄이 당연히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가을은 짧아지고 바로 겨울이 오고, 그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의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일부 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온실가스의 영향이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를 또 좋아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아까 같은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했었을 때는 뭐 온실가스의 영향이다라고 100%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의 방출량하고 기후변화 아까 같은 그래프를 보면 거의 비례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위적인 우리가 변화하고 어떤 자연적인 요인을 보면 대부분의 인위적인 것들이 굉장히 커서, 인위적인 것이 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 다시 줄일 수도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온실가스라든지 각각 원인별로의 지구온난화 현상들을 나타낸 거고, 뭐 온실가스가 당연히 굉장히 큰 요인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 수소를 해야 되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구를 구하는 유일한 솔루션이 수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좀 생략을 합시다.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기후 변화를 이렇게 본 건데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같이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태풍도 보통 0.5도의 기후변화가 0.5도가 일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자연현상은 0.5도 단계로 2의 1승씩이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5도가 증가를 하면 실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0.5도의 3배죠. 그러니까 2의 3승만큼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가 100mm씩 내리던 것이 800mm가 내릴 수도 있고요. 아까 같이 태풍이 100km로 오던 것이 800km로 올 수도 있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뭐 우리나라의 지구 지금 알다시피 모든 작물의 사실은 지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꿀 수 있는 사과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바뀌었죠. 이런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쪽 장동에다 작은 텃밭을 하나 하고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흙을 파면 막 벌레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 같은 열대화가 돼서 그래요. 그만큼 막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 다 똑같은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전에 겪어보지부터 어떤 새로운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어떤 줄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를 4개를 가지고
이건 지금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2100년도에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본 겁니다. 아까 같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계속 가겠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여기 RCP 8.5가 됩니다. 그래서 RCP 8.5라는 이야기는 실제 CO2 농도가 이 정도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실제적으로 봐도 뭐 한 기후도 한 4도, 5도 이상 높아지는 5도 이상이 훨씬 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을 해서 정말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RCP 2.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태가 될 거고 적당히 조금 노력을 하면 이 정도 좀 아까 같이 좀 가혹하게 노력을 하면 이 정도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유럽이라든지 특히 유럽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도 조금 많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기술 장벽으로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있더라도 사실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백이라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아까 같이 가장 하는 게 1.5도로 유지하는 것이고 뭐 젤로 시나리오가 젤로 큰 것일 경우에는 뭐 4도, 5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각각에 따라서 미래에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갈 건가를 아까 이야기했듯 해놓은 것대로 아까 만약에 이런 상태로 우리가 간다라고 하면 현재보다 한 4.5도, 약 4.4도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고 4.4도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것에 4도 정도 덥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 똑같은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2의 8배가 돼서 사실은 2의 8승이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어서 훨씬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해수면 상승입니다. 아까 같이 그냥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정말 2100년이 되면 2m 훨씬 이상 이렇게 정말 해수면이 높아져서 많은 지구의 육지들이 없어질 거고 아주 가혹하게 하더라도 0.5m 정도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아예 지구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땅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시나리오별로 현재, 미래, 아까 같이 그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온난이고 온난야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가장 뜨겁게 이렇게 잠을 못 잘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그것도 길어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온난화가 됨에 의해서 뭐 우리가 지금까지 가꾸고 이런 것들이 생물의 종이의 다양성이 굉장히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아까 같이 아주 뜨거운 곳에서 자랄 수 있는 것들만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러한 식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게 고사한다든지 그런 게 그렇게 되고,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사과의 우리가 경작지들도 많이 지도가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어떤 작물들도
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심지어 쌀도 못 키우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것까지도 다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미래에 곧 도래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됐었을 때 아까 같이 이런 뭐 금년도 비 오기 전에만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산불이 엄청 많이 여기저기서 터졌죠. 바로 지금 온난화 현상입니다. 아까 같이 산불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한파,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얼어 죽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온난화 현상이고, 그래서 굉장히 큰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지구 온난화가 되면 사실은 기후난민이라고 하는데요. 기후난민이 꼭 못 사는 사람들의 먼저 일어납니다. 어려운 나라가 더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까 같이 뭐 사회적 문제로도 굉장히 대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약 이 기후난민이 최대 10억 명 정도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온난화가 됨에 따라서 첫 번째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습지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지가 이렇게 위험하게 되겠고, 만약에 이게 온실가스 감축이 안 된다고 지금 현재대로 있다라고 하면 한 5% 이상, 120개 이상의 습지들이 없어지게 사라지게 되는, 뭐 비근한 해로 얼마 전에만 해도 옥천호 같은 데도, 우리 옥천 저수지 같은 데도, 옥정 저수지 같은 데도 이렇게 말라서 물이 없는 그런 현상들이 방방곡곡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 온난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날 거고, 만약에 1.5도가 온난화가 일어나고 2.0도가 온난화가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이것도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극한 온난일 같은 경우에는 1.5도가 상승하면 그냥 1.5도가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여름에 아까 같이 보통 우리나라 가장 더울 때가 한 35도였다면 한 38도 정도까지, 한 3도 정도가 늘어나는 거고요. 1.5도라는 것은 전체 대기의 평균 온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2.0도가 된다라고 하면 약 4.4도 정도가 이렇게 증가를 할 거고, 또 이렇게 극한 한랭화도 마찬가지입니다. 4.5도에서 6.5도.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도 이렇게 굉장히 크고, 특히 위험을 받는 게 산호초가 다 없어집니다. 그 100%다 없어진다. 2.0도면 거의 99%는 100% 없어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의 어획량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감소가 해서 먹고 살 게 없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런 거 보면 에너지 조금 덜 쓰고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만 드나요? 여러분들도 드시나요? 좌우지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최소한도 우리 후손이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은 물려줘야 된다라는 게 원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만 잘 쓰고 물러나지 말고 우리 후손들도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취지가 1.5도입니다. 2050년까지. 원래는 2100년도까지 1.5도 이내로 제한하자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넷제로가 도달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넷제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넷제로가 하기 위해서 아까 같은 이제 수소 에너지가 결국엔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국가의 자발적 기여 방안이라고 해서 INDSS인데요.
그게 지금 현재 137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참여하는 국가에서 4년마다 이산화탄소 근계 탄소 중립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각 유엔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래야 되고 2년마다 경년마다 아까 같이 측정을 해서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나리오대로 한다면 우리가 2030년에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약 30%인가요? 33%인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조금 내렸죠. 다시. 그래서 사실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게 단순한 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기업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때는 기업이 어떤 세계 경쟁력이 잃게 되는 그러한 나중에 쿨로가 될 수 있어서 조금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2021년도부터 탄소중립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도 탄소중립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전주시에도 탄소중립위원회가 설립을 된 걸로 알고 있고 각 군별로도 이 탄소중립위원회가 설립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보고서가 매년 나가야 되고 어떻게 실천 방안을 마련할 건가 안도 내고 해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전북이 내가 다른 지자체 이 탄소중립 계획서를 봤는데 특히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비교적 전북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디벨롭이 안 됐기 때문에 탄소 흡수량이 특히 동북권에서 탄소 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탄소 흡수량이 굉장히 많고 비교적 탄소 중립을 도달하는데 어렵지 않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계획서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토의정서에서 시발을 해서 파리협정서까지 이렇게 와서 보면 어떻게 보면 파리협정으로 됨에 의해서 어떤 상당히 많은 강제적인 조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1.5도로 제한돼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치라든지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2060년이죠. 2060년으로 선언을 일단은 했습니다만 중국하고 인도가 아까 보듯이 가장 메인이 되는데 그 두 나라가 2060년으로 일단은 선언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이런 여기 보면 이런 탄소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무역을 제대로 특히 EU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에 도달하지 않고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맞춰서 해야 되겠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은 넷제로를 맞춰서 생산하는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만 지금 넷제로를 못 맞춰서 생산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탄소 중립에 도달하려면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화석 연료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화석 연료를 많이 쓰는 데가 발전소고요. 화석 석탄 발전소고 그다음에 뭐 LPG 발전, LNG 발전소, 그다음에 제철소 그런 것들이 메인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되겠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들이 아까 같이 탄소 국경 제도라든지 탄소 배출권 거래라든지 탄소세, 이 탄소세도 지금 막 국내에도 국회에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도 아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고 탄소 거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세도 조만간에 가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가 아시는 사장님도 돈을 좀 버셨던 사장님인데 베트남 가서 땅을 굉장히 넓은 땅을 사셔가지고 왕대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몇백만 평을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심었냐고, 나는 대나무 갖다가 한국에 갖고 오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 탄소세 받으려고, 탄소 배출권, 이 탄소세 받으려고 미리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나무 중에서도 왕대나무가 탄소 흡수량이 가장 높습니다. 역시 돈을 버시는 분들은 그런 정보가 많구나. 저도 좀 배웠는데. 좌우지간 더 늦기 전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같이. 그래서 좀 생략을 하고 했고요. 이거 보면 이게 어떤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네, 지금 목욕 개구리가 여기 탕 안에서 있는데 밑에서 불을 떼고 있습니다. 자기가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거기서 놀고 있죠. 이게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이렇게 밥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이 이런 지구의 온난화, 온도 상승, 뭐 굉장히 다양한 뉴스거리가 매번 매일 방송만 틀면 나옵니다. 뭐 갑자기 한파가 몰아쳤다는 등 갑자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지구 온난화 현상이고,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아까 같이 주 원인이 이런 뭐 석탄 발전소, 그다음에 제철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석탄을 뗍니다. 그리고 탄소를 많이 하고, 요즘에는 굉장히 지금 핫토픽이 이 제철소에서 수소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또 굉장히 핫토픽입니다. 굉장히 난 기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 차량용, 사람들이 제가 수소를 하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리튬 배터리로 갈 거냐, 수소 자동차로 갈 거냐. 예. 여러분들이 아주 답은 심플합니다. 아까 같이 리튬 배터리로 하는 것은 어디에서 전기를 주로 얻습니까? 전기가 아까 같이 석탄 발전소에서 주로 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 이 탄소 팔로우를 하게 되면 원래 전기를 그냥 여기서 자동차에다 충전해서 자동차가 매연을 안 풍기고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같이 그 에너지를 만들었던 원부터 추적을 쭉 해나가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말 CO2를 방출하지 않고 다니려면 전기 자동차보다는 수소 자동차가 돼야 되는데, 수소 자동차도 100% 지금 수소는 CO2를 방출하면서 만드는 수소입니다. 그래서 그게 CO2를 방출하지 않고 만드는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그린 수소를 하겠다. 제가 노력을 해서, 뭐 다른 분들도 노력을 했겠지만 그린 수소의 메카, 전북, 그런 것을 주장을 했던 거고요. 결국에는 그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그 다음에 전체의 우리가 CO2 방출량을 보면 아까 같이 이 교통도 이게 작은 포션이 아닙니다. 굉장히 한 30% 전체 CO2 방출량에 이게 되겠고, 거의 뭐 전기도 맞먹습니다. 이 정도 되겠고, 산업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이런 주거 지역이라든지, 여기 어그리컬처럴 이 8%는 아까 같이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난방도 들어가지만 또 축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도 또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손이나 후손에게 여기 오른쪽 지구를 물려주실 겁니까? 왼쪽 지구를 물려주실 겁니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아까 같이 그냥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2100년에 이렇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다분합니다. 지금 쓰는 대로 계속 쓰고 있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를 우리 후손에게 줘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박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답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탄소 제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정말 모든 인류가 자우전 석탄을 없이 그러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뗄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진짜로 가능합니다. 누가 시뮬레이션 계산 그냥 순수하게 계산을 했는데 호주 사막의 절반 정도만 태양광 깔더라도 인류가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충분히 사실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러한 전기를 아까 같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태양의 일조량도 온도도 좀 덜 좋고요. 일조량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도 근처에 있는 데라든지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태양광을 많이 깔고 또는 풍력발전소를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유럽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올 초에 유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프리카하고 수소 배관을 연결을 하는 작업을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유럽 사람들이 참 마음이 선해서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에 수소까지 공급해 주려나 보다,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가 아까 태양이 좋으니까 저기 태양광을 아프리카에다 많이 깔아서 거기서 수소를 만들어서 유럽으로 배송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연결하는 바다에다가 수소관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기사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인공섬을 만들어서 인공섬 구조물을 100% 거기다 풍력발전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소를 만들어서 네덜란드로 공급하고, 육지에 있던 지금 같은 그런 이런 아까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없애고 바다에서 다 만들어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러한 화석 연료를 없애는 방법은 자우지간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아까 같이 그렇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까 같이 풍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비교적 또 바람의 질도 안 좋고요. 또 바람이 부는 날만 풍력 발전기는 전기를 일으킵니다. 왜냐면 바람이 안 부는 날은 불 꺼놓고 기다리고 앉았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태양광도 낮에만 전기를 쓰고 밤에는 안 써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까 같이 이런 태양광을 많이 깔아놓고 또는 풍력도 깔아놓고 바람 부를 때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 놓고 그 에너지를 바람이 안 부는 날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수소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같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그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제조해 놓고 그 수소를 가지고 필요할 때 계속적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수소 에너지이기 때문에 수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나라 2030년까지 30% 달성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전 정부에서 지금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24%인가 25%로 다시 낮췄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만
뭐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봤었을 때는 절대 후퇴할 수가 없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이런 에너지원은 굉장히 간헐적입니다. 아까 같이 태양이 떴었을 때, 바람이 불 때 안 불 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움푹짐푹 하고요. 그걸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리튬 배터리 ESS 시스템이라고 리튬 배터리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거기다 저장을 해 놓는데, 리튬에다 저장해 놓을 수 있는 한계가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저장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아까 뭐 공장을 돌리고 그런 양을 여기다 절대 저장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리튬 전기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화재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화재가 났다 하면 굉장히 손실 규모도 크고 또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결국에 뒤에 가서 좀 말씀을 하겠지만 수소라는 것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수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소라는 말이 뭘까? 우리나라 말로는 수소라고 하고요. 이 수소라는 말은 나는 처음에 이 수소가 중국 한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일본 애들이 썼던 한자예요. 물수자, 본디소자를 해서 물을 이루는 원소다. 그런 이야기고요. 원래 중국 애들은 경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수소 경자라는 이런 한자에다가 기운기자라고 해서 이런 경기가 중국의 원래 한자 수소이고요. 이게 하이드로전이라는 말이 아주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 하이드로라는 물을, 제니라는 말은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을 만드는 원소.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 벌써 수소가 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전에 벌써 저런 언어를 썼고요. 좌우지간 물을 이루는 원소다. 거기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수소하면 주기율표의 젤로 1번입니다. 그러죠? 가장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 중에서 가장 가볍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 우주상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가볍다. 또 하나는 가장 가볍다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무게로 따졌을 때 부피가 가장 크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난감한 게 아까 같이 에너지를 캐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야를 움직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근래 뉴스 보면 많은 기업들이 뭐 효성에서도 그렇고 SK에서도 그렇고 액체 수소라는 말을 씁니다. 아까 같은 이 기체가 너무 가벼워서 운송을 해봤자 굉장히 아무리 압축을 해서 운송을 해도 보통 트레일러 하나에 오면 한 250kg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수소 양이. 그래서 충전소가 매일, 지금 여기 전주에도 충전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의 매일 매번 이렇게 와야 돼요. 트레일러 하나당.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화물차 파업할 때는 한 열흘간 수소 충전도 못 해줬죠. 그런 어려운 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SK하고 효성에서는 이 수소를 마이너스 253도로 내리면 물처럼 액체가 됩니다. 액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송을 해서 갖다가 놓고 그놈을 다시 기화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가해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까 같이 액화를 하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또 이 상온에서는 바로 끓어버려서 기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가를 이렇게 운송할 때 그만큼 낮은 온도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는
굉장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가볍고 우리가 냄새를 맡아도 전혀 냄새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제 실험실이 저기 공대 8호관 옆에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수소를 만드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수소를 거기서 만들고 있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옆에서 수소 만드는지도 몰라요. 전혀 안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도 마이너스 253도로 내리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더 온도를 내려서 259도 정도 하면 물 얼음처럼 얼음으로 됩니다. 이게 얼음으로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야가소소가 우리가 분자 하나당 2g이기 때문에 2g이면 공기가 한 29, 28 정도 되죠. 그러면 공기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한 18분의 1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에다가 뭐 이렇게 쇳덩어리를 넣으면 폭 가라앉고 좀 가벼운 걸 넣으면 폭 뜨죠. 근데 더 가벼운 거일수록 더 잘 뜹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이 공기에다가 수소를 놓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비중 차이가 18배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누출이 일어났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잘 안 가고 바로 위로만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안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방해 요인도 들 수 있는데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소를 할 때 보통 루베라는 말을 씁니다. 1루베, 2루베 가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요. 1루베, 2루베 하는데 1루베라는 것은 부피를 이야기합니다. 1m, 1m, 1m를 이야기할 때 1큐빅미터를 1루베라고 해요. 이게 1큐빅미터 안에다가 여기다 내가 수소를 꽉 채웠을 때 1루베 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스는 이렇게 루베로 단위로 해서 이렇게 팔거든요. 그래서 1루베 1큐빅이라는 말을 쓰고요. 원래 수소 1몰이 22.4리터니까 그게 2g입니다. 2g 나누기 이렇게 하면 야가 실제 리터당 g수로 하면 0.0899 정도 되고요. 그러면 수소 1kg가 얼마 정도가 돼야 되냐면 약 11, 이거 1m, 1m, 1m가 한 11.2배 정도 있으면 1kg의 수소가 됩니다. 보통 넥소 자동차에 여러분들이 풀로 채울 때 혹시 넥소 타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한 5kg 정도 채우거든요. 뭐 5kg 정도 채운다고 보면 이거 1m, 1m, 1m짜리를 그냥 원래 그냥 상압에서 하면 1m, 1m짜리에 11.2배에 곱하기 5 하면 한 55배 정도 되는 수소를 채우는 겁니다. 가를 압축을 해서 700기압으로 압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5kg가 조그마한 통에 한 150리터 정도, 이게 넥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 156리터 정도 되는데 실제 이것도 뭐 중고등학교 혹시 다닐 때 이상기체라는 말을 들어봤을랑가 모르겠어요. PV는 nRT라 해서 압축을 하면 압축된 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제 수소는 이상기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700배 하면 700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만큼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약 한 35배 그 정도만 이렇게 줄어듭니다. 350배, 400배 정도.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줄어들어서 실제 계산을 해봅니까? 제가 한 이 정도 나오는 그런 양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것을 한번 머릿속에서 계산해 보면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1리터, 1리터, 1리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물을 가득 채우면 그 물이 얼마겠어요? 1톤 1000kg예요. 그러죠? 1000kg. 1000kg 중에 물의 분자가 H2O니까요.
이게 16에다 18이잖아요. 그러면 18분의 2가 수소 양이에요. 그러죠? 실제 1톤 안에 수소 양은 뭐 이게 분자량이 18이니까 18분의 2만큼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만큼이 수소고, 아니 이게 수소고, 남은 중에 18분의 16이 이게 산소고요. 그래서 야를 계산하면 약 111kg 정도가 돼요. 이 물 1톤에 실제 수소량이 111kg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수소도 액체화를 하면, 아니 마이너스 253도로 내리면 액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액체 수소를 만들어서 산소 하나도 없이 수소만 채워 놓으면 얼마가 될까?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 무거울 것 같죠? 많이 수소가 들어갈 것 같죠? 느낌이 안 그래요? 근데 실제 수소량은 한 70kg 정도뿐이 안 들어가요. 액체 수소를 1m, 1m에다 가득 채우면 실제는 한 71kg뿐이 안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원래 수소는 분자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분자끼리 액체 상태에서도 자기들끼리 반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분자하고 분자 사이가 거리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소를 저장하는데 아까 같이 똑같은 부피에서 물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게 그냥 수소 액체로 저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수소를 저장할 때 조금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체 수소 저장, 또는 액체 수소 저장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액체라는 말은 아까 같이 저쪽 수소를 액화한 것을 액체 수소라고 하고, 고체 수소는 좀 다르요. 액화 수소 저장 그런 말도 하고요. 액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액상 수소 저장, 그런 건 뭔 이야기냐면 수소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면 질소 하나에 수소 3개를 붙이면 암모니아가 돼요. 이렇게 저장했었을 때 아까 같이 그냥 수소만 저장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또는 아까 같이 고체에다가 어떤 수산화만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체하고 반응을 하게 해서 가를 저장을 하면 가가 그냥 분자 떨어져 있을 때보다 부피를 훨씬 덜 차지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고체 수소 저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조금 말이 터미널로지가 사람들이 쓰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수소 안 해본 사람은 고체 수소 저장하면 수소를 고체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고체 화합물에다가 수소를 반응시켜서 수소를 저장하는 것을 고체 수소 저장이라 자우지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자우지간 액체, 여기 신기한 것이 아까 같이 그냥 순수한 액체 수소를 하는 것보다 물에다 할 때 훨씬 더 많은 것이 저장이 되더라. 실제적으로 수소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원소보다도 중량당 에너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수소를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직접 산소하고 이렇게 붙도록 해서 H2O가 만들어지면 이건 그냥 떼는 거죠. 아까 같이 그냥 순수한 연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연소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에너지를 쓸 수도 있고, 또 우리 연료전지처럼 우리가 수소를 백금에다가 이렇게 접촉을 시키면요, 야가 H 플러스하고 전자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사실은 연료전지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같이 이런 데다가 백금 촉매를 막 붙여놓고요, 스스로 흘려보내요.
그러면 야가 H 플러스하고 전자하고 떨어지고 이 막은 분리막이라고 하는데 H 플러스만 통과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전자가 여기서 얻어지겠지. 바로 이게 전기를 얻어지는 겁니다. H 플러스가 되겠고 이쪽에 H 플러스가 넘어와서 다시 이쪽에서 산소를 흘려보내주면 산소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전자하고 결합을 해서 H2O가 형성이 돼요. 그게 이게 한쪽에서는 수소를 흘려보내고 한쪽에서는 산소를 흘려보내면 전기가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료전지의 원리거든요. 지금 넥소 자동차가 이런 식으로 수소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산소는 공기 중에 산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해서 전기를 일으키면서 그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돌리는 게 바로 연료전지 자동차예요. 굉장히 효율도 좋고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소는 아까 똑같은 양에 있다면 굉장히 발열량이 높습니다. 뭐 메탄가스에 비해서 거의 3배, 2배, 3배 이렇게 높고요. 프로판가스에 비해서도 그렇고 어떤 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에너지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거고요. 아까도 이제 이게 문제점이라는 것은 부피가 커서 여러 어디로 이송하기가 어렵다는 게 굉장히 단점입니다. 사람들이 수소하면 여기 수소를 내가 조금만 방출해도 여기 수소폭탄을 생각을 해요. 그죠?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이 비디오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실제 수소가 팍불에 붙는 건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에 붙기는 붙습니다. 그렇지만 we've done some really nice experiments with bubbles containing hydrogen gas using our slow motion camera. The experiment was really quite simple. Up here, we had a burning spill, just a piece of wood, like a large match. And underneath, we had a bubble blowing pit, just like this. And we blew hydrogen gas through it because hydrogen gas is light in there. 실제 이 버블 속에다가 수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태우는 것을 본 건데요. With a hydrogen bubble, most of our bubbles missed, and they floated up reasonably slowly. And you have to remember that a small bubble has a higher pressure of gas inside it than a big bubble. So if you have a big bubble, the pressure is pretty low, almost the same as atmospheric pressure. But what this means is that if you burst the bubble, the gas isn't under pressure and doesn't expand very rapidly. One of the things that I thought was interesting is that when a bubble catches fire, the burning gas continues to move up almost the same shape as the bubble. It expands a little bit, but it continues upwards. And the other point that we saw from these bubbles is that even though the soap has disappeared very quickly, the gas still burns with an orangey flame. I think that's interesting because it shows that the gas is still experiencing a buoyant effect and the rising up. And the fact that it suddenly goes to a very high temperature does not really seem to change the rate at which it goes up. Look, this one's quite fun. It's doubled, just like a hydrogen molecule. I was expecting that this would burst twice as much as a single bubble, but you see, it's more or less the same. So you can't always predict what's going to happen. So it's quite an anticlimax, but it's quite nice to burn a hydrogen molecule. 실제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것은 이 버블을 만들 때 다른 것들이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 수소를 태우면 거의 색이 안 보입니다. 실제는 안 보이는 거지만 지금 이 오렌지 이것은 버블 테스트를 할 때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실제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까 같이 이 화염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만약에 수소를 누출했다 그러면 수소가 쭉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집니다.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이 점화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같이 실제 이 공기 중에 한 4% 정도만 있어도 연소가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한 75% 정도까지도 실제 연소가 일어납니다. 한 산소가 25% 이하에 있더라도 거의 그 정도가 일어나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한 2, 3년 전일 겁니다. 강원도에서 한번 폭파 사고가 있었죠. 그때도 제가 아시는 분이 사실은 그걸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할 때 수소를 만들고 거기 수소를 만들면 수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산소도 조금 흡입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산소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탱크에다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속에 이렇게 산소가 많이 들어 있어서 그로 인해서 폭파 사고가 났던 건데 나중에 그러한 다른 어떤 아까 같이 메탄 가스나 프로판 가스나 어떤 가솔린에 비해서 이 점화 영역이 굉장히 높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이기도 하고요. 불에 잘 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보통 한 4% 이런 것은 조금 산소가 4% 이상 좌우지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실제 여기서는 자동차에서 화염이 수소에서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LPG 차량 같은 경우에 불이 나면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가 가라앉아서 전체가 이렇게 타게 됩니다. 근데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안 퍼지고 굉장히 이렇게 가볍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공기요구 비중이 아까 같이 한 18배 그 정도 15배 이상 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위로만 치솟게 되고요. 실제 트렁크에서 옆에 있어도 사실은 약간 뜨거운데 그 옆으로 화염이 전파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덜 위험한 실제적으로 탔었을 때 어떤 다른 차량이 쉽게 전소되지 않는 그런 좀 특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자동차가 수소 탱크를 싣고 다니니까 아주 위험하다 그 생각은 조금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탱크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소는 사실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불에 붙는 렌즈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노출되더라도 불이 붙을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금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특히 탄소광은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수소 취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소 취성은 뭐냐면 수소가 오랜 시간 동안 접하게 되면 이렇게 그 철이 어떤 금속이 이렇게 브리틀하게 됩니다. 뚝뚝 끊어집니다. 이런 것을 수소 취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수소가 닿는 부품은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304나 314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금속을 사용해서 수소관을 만든다든지 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몇 시까지 해야 되죠? 거의 끝날 때. 네. 되게 한 30분까지 네. 하시고 예. 예. 그 다음에 이러한 수소를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의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수소는 석유화학 제품을 정제할 때 원유를 사다가 이렇게 원유라는 것은 우리가 탄소하고 수소하고 이렇게 길게 체인으로 있는 것들을 이제 부분별로 자릅니다. 아까 같은 가솔린 우리가 알다시피 뭐 등유 이렇게 뭐 쫙 자를 때 분자량이 큰 것부터 낮은 것으로 이렇게 잘라지고 그렇게 잘려지면서 수소가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생수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생수소의 이 바이프로덕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일부는
우리가 도시가스라고 하는 내추럴 가스를 뜨거운 스팀에다가 같이 부딪히면 가가 보통 도시가스가 CH4입니다. C가 이렇게 4개가 붙어 있는데 야를 뜨거운 물로 스팀하고 쬐면 야가 CO2, CO하고 CO2가 되면서 여기가 다 끊어집니다. 끊어져서 수소가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수소를 우리가 여기 계질수소다. 내추럴 가스에서 만들어진다. 계질수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주로 쓰고 있는 수소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수소는 CO하고 CO2를 줄이려고 하는 건데 결국에 CO2를 그대로 방출하면서 수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소 자동차에 또는 수소 연료전지의 목적을 달성을 못하는 거고요. 아까 같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만드는 수소가 우리가 그린 수소다 이야기를 합니다. CO2를 하나도 방출하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그린 수소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블루 수소라고 있는데요. 블루 수소는 여기 내추럴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CO2가 방출하면 CO2를 잘 잡아서 대기 중에 버리지 않고 잘 잡아가지고 가를 포집을 해서 다른 아까 같이 드라이 아이스를 만드는데 산업에 이용한다든지 이용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대기 중에 방출을 안 하면 블루 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그렇게 구분을 하고 석탄을 가지고 만드는 수소를 우리가 석탄도 마찬가지로 화석연료니까 당연히 CH로 돼 있겠죠. CH로 돼 있고 태우면 아까 같이 브라운 흙이 있기 때문에 가를 우리가 브라운 수소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결국에는 우리가 수소 사이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린 수소만이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CO2를 방출하면서 수소를 쓰면 결국에 아무 의미가 없이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보면 수소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런 수전의 장치를 통해서 물을 전기 분해하면 당연히 물이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 2개 나오고 산소 하나 나오고 이게 바로 수전의 장치입니다. 수전의 장치가 되겠고 그린 수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술이 있어야만 그린 수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창업을 해서 지금 완주공단에 이 공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이제 우선 이런 그린 수소로 100% 갈 수 없으니까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 브라운 수소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당분간 트랜지션하게 사업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대기업에서도 많은 투자들을 국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지금 대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현대하고 SK에서 하고 있고요. 한화도 하고 있고 효성, 포스코 모든 대기업이 수소에 투자를 않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미래에 이게 자기들 어떻게 보면 운명이 걸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투자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수소들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오일을 정제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만들 때도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 끌어다가 수소하고 3개 붙이면 암모니아가 되는 거죠. 근데 암모니아가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같은 액체 수소라든지 액체 수소는 마이너스 253도를 내려야 액체가 되는데요. 암모니아는 40도만 내리면 액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두바이하고 호주하고 인도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들이 뭐냐면 리뉴어블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고 가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작업들을 플랜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만들어 가지고 마이너스 40도만 되면 액체가 되기 때문에 야를 그냥 LNG 선이나 그런 데다 충분히 싣고 올 수 있습니다. LNG가 보통 마이너스 80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싣고 와서 원하는 나라에 가서 바로 내려줘서 다시 여기에서 또 수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다시 수소를 만들어서 쓰는 액체 수소를 저장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가죠. 마이너스 253도 안 내려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탄올을 만드는데도 제철소들에서도 이런 수소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정말 수소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뒤져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뒤져 있고 투자도 뒤져 있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뭐 아까 같이 2050년이면 약 2,500조 시장이 열릴 거다. 사실은 반도체 시장보다도 이게 훨씬 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나라들 투자를 보면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약 2,000조 정도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 수소 쪽에. 그것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1,300조 2050년까지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시진핑이 3연임을 하면서 5대 핵심 전략을 잡았는데 그 5대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로 중국도 수소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그제 뉴스인데요. 일본에서도 2040년까지 자기들이 이미 계획을 한 3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한 것에 6배 정도 늘리겠다, 양을. 그래서 수소 경제 사회를 앞당기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일본 애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도 완성이 돼 있고 잘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여기 보면 약 2050년까지 연료전지 자동차 500만 대.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적죠. 그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전체 에너지 양을 30%를 수소 에너지를 쓰겠다. 그 다음에 국토의 50%를 아까 같이 수소는 공급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아까 같이 우리 같이 트레일러로 하면 뭐 차량 한 대당 얼마 실질 못합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도시가스 공급하듯이 파이프라인을 묻어서 하겠다라고 해서 50%의 파이프라인을 전 국토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약 10일 그러면 12,000조 정도까지 수소 에너지에 이런 투자들이 인프라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인도 같은 데도 보면 호주도 작년 연말에 수전의 장치를 100기가 정도를 수전의 장치를 설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 100기가 정도면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우리나라의 전체 쓰고 있는 전기량 정도 되는 양입니다. 발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인도도 30기가짜리 수전의 장치를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시작을 했고, 포르투갈도 10기가짜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의, 새만금,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관여하신 분 혹시 계실려나 모르겠는데,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 사업이 있는데, 그게 100메가입니다. 100메, 인도가 30기가고요. 기가와트고, 호주가 100기가와트. 한국은 기가와트 대 메가와트가 약 10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지금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과감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선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래의 기술 선진국에 절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냥 누구한테 돈을 벌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정말 기술 선진국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사실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 나라별로 여러분들 보시면 뉴스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12,000조 뭐 투자 이런 것들이 뭐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또 일본 같은 경우에 아까 내가 일본 애들이 잘한다는 이유가 좀 굉장히 얄밉게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에 우리가 도시가스를 캐고 나면 그 지하에 이렇게 동공이 형성이 됩니다. 원유도 캐고 나면 굴이 있듯이 거기에다가 자기들은 미리 수소를 만들어서 채워넣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미쓰비시에서 지금 중공업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채워놓고 거기서 수소를 뽑아서 미래 에너지 요원으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뭐 수소 저장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그때 이제 고체 수소 저장, 액체 수소 저장, 아까 그때 이런 금속들에다가 결합을 시켜서 수소를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고체 수소 저장 뭐 이렇게 합니다. 좌우전. 그래서 실제 고체화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아까 우리 배 교수님이 소개할 때 이야기했던 이게 실제는 이 모양이 아닌데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넥소에 들어가고 있는 수소 탱크입니다. 이 회사가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이 봉동에 있는 회사인데 작년에 상장했죠. 제가 2013년도까지 경영을 하다가 일진한테 넘겼던 회사고, 이 복합 재료로서 수소 저장 용기를 만들었던 자주간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 저장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 기체를 가지고 압축해서 넣는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고요. 미래 기술이 개발되면 다른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아까도 연료전지 이야기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소가 단지 이렇게 수소하면 모빌리티만을 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모빌리티만이 아닙니다. 아까 같이 수소를 만드는 산업부터 수소를 운송하는 사업, 그 다음에 수소를 가지고 제철소 아니면 뭐 그런 데다가, 여기는 지금 모빌리티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수소 조선, 수소 비행기도 이미 나와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들이 수소로 미래에는 변할 거고, 어떻게 보면 기술의 전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뭐 수전의 장치를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만 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이런 실험을 해봤을 거예요. 백금막대 2개를 뜯고 우리 전기를 연결해서 보면 한쪽에서는 수소 나오고 한쪽에서는 산소 나오는, 이게 바로 수전의 장치입니다. 거꾸로 이런 전기가 우리 이런 쓰는 전기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였으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고, 똑같은 전기량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런 연구를 하는 게 자우지간 수전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전의 회사는 이런 수소를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굉장히 큰 플랜트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미래의 신재생 에너지가 되면 자우지간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수소를 보면 굉장히 산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이 됩니다. 아까 수소를 어떻게 하면 만드는가라는 것에서부터 이거 수소를 이용처까지 어떻게 우리가 갖다가 공급을 해주고 이송을 할 건가, 또는 수소를 이용하는데도 연료전지를 이용할 건가, 아니면 요즘에는 엔진도 나옵니다. 그래서 엔진도 직접 떼서, 수소를 직접 떼서 엔진을 쓸 건가, 또는 어떻게 해서 이 수소를 이용할 건가, 또는 이 수소를 이용하는 동력이라든지 아까 같이 뭐 자동차 또는 배, 비행기, 또는 아까 같이 전기로 만드는 전기회사, 이런 것들이 전체가 산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수소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수소 경제 사회가 되면 전체의 어떤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하지 않으면 우리 후세들한테 뒤떨어지는 기술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뭐 각 나라들로 이렇게 수소 인프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되고요. 지금 아까 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사이트를 하나를 만들고 태양광을 깔고 여기에서 이런 장치를 놔서 수소를 만들고 충전소까지 하고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아까 같이 수소 그린 주스 전환하는 것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 그린 수소를 할 때 많이 사람들의 질문이 경제성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소 시장은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경제성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제성은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깔려서 그 신재생 에너지 나오는 전기가 공짜면 공짜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에 한 100기가 정도의 신재생 에너지가 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랑에다 머물리는 전기가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랑은 아까 같이 랑에다 물리려면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랑에다 못 물리기 때문에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보통 지금 중국에서는 2불 정도까지 갑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수소 넥소에 충전하는 것이 지금 올라서 9,900원 가죠. 그러면 약 8불 정도 가는데, 그러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까느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그 나라의 그린 수소 가격이 결정된다. 그리고 미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탄소세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탄소세가 톤당 40불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린 수소로 만드는 것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보다 에너지원이 싸진다라는 이야기가 듭니다. 근데 예상이 100불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지금 아이데텍에서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 분석 잘한다는 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고, 그런 걸 봤을 때 현재는 아까 같이 그레이 수소나 블루 수소나 가격이 안 맞지만 실제적으로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 미래에 가면 일반 수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수소 가격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신재생 에너지 가격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수소 1톤을 생산하는데 전기가 약 39. 그냥 이거 이론적인 겁니다. 이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약 55메가 정도가 들어가고요. 팸으로 하면 약 45메가 정도가 들어갑니다. 알칼리로 하면 한 55메가. 근데 자우전 이론적으로 39.4메가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야를 전기 가격으로 계산을 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이건 직접 한 겁니다. 그랬더니 톤당 약 170만 원 정도가 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 이제 1.1톤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물이 9톤이 들어가고 탄소가 8톤이 들어가는데요. 탄소가 8톤이 만들어지는데 요즘에 저는 그런데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아파트 창문이 안 열어지는 아파트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데는 중앙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의 아파트들은.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데에서는 산소의 가격이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닌가 봐요. 그 가격을 충분히 여기 산소 공장을 해도 충분히 된다. 여기 지금 현재 팔고 있는 데는 병원만 팔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수소하고 산소하고 같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물에도 이런 산소를 공급해주면 훨씬 더 쾌적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전의 장치를 만들어서 현재 이렇게 이거 하단 부분은 아까 같이 전기 분해하는 거고요. 여기는 수소를 정제하는 부분입니다. 정제해서 실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고. 회사입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네. 내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조금 전문적인 내용은 이제 먼저 하십시오. EU에서 내연기관 퇴출하면서 소형 정기적인 종합전기 이퓨얼이 들어왔는데 이퓨얼로 수소 관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퓨얼 원리랑 이퓨얼도 혹시 그린 수소에 포함이 되는지 블루 수소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캐치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EU에서 내연기관 퇴출하면서 유예해준 게 독일에서 제안했던 이퓨얼로 이렇게 제한 그 유예를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퓨얼이 제가 얼핏 알고 있기로는 이제 수소 기반이고 CO2 포집해서 이제 유사 휘발유를 만드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린 수소를 해야 더 의미가 있겠죠. 네. 아까 같이 CO2 저감 효과가 있을 거고 우리가 메탄가스도 그렇고 뭐 우리가 보통 메탄가스나 프로판가스나 이런 것들의 발열량의 근원이 되는 것은 다 수소입니다. 수소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CO를 잡아서 다시 메탄가스 만들기도 하고 프로판가스 만들기도 하고 가솔린까지 만들기도 하고 국내에서 요즘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다시 퓨얼을 만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조금 그런데 의문이 되기는 해요. 만약에 그렇게 사이클을 강제로 거쳐서 만들 수는 있어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다시 CO2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원이 결국엔 CO2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그게 경제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좀 따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순수한 우리가 가솔린이라든지 그런 거 하면서도 여기다가 수소를 조금 넣으면 훨씬 더 매연이 덜 나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메인 소스가 발열의 소스가 수소기 때문에 CO2가 당연히 그 들어간 양만큼 덜 나오겠죠. 탄소가 적어지니까. 근데 여기 도내에도 몇 군데 업체에서 사실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연료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민감해서 그런데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분들은 사업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도 또 수소까지도 제조하고 있고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국에 전체를 봐야만 전체에 들어가는 에너지 양이 얼마인데 얼마를 나왔을 때 CO2가 얼마가 감축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 단계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퓨얼이라는 콜라피로 결국 이퓨얼도 나머지 저기 공해 유발 물질이 좀 덜 나온다 뿐이지 결국은 탄소 그걸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에너지를 얻는데 사실은 탄소 감축이 아까 같이 에너지를 안 얻을 수는 없으니까 100% 그렇다고 해서 수소만 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소를 그냥 연료에 비해서 얼마를 감축했다라고 인정은 받습니다. 아까 같이 이퓨얼로 했었을 때. 그래서 얼마의 CO2 감축을 이뤘다라고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궁극적인 해답은 아니죠. 네. 네. 지금 실제적으로 수소는 분야에 잡아둘 수 없기 때문에 화합물 형태로 물질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지금 경제성 있는 방법은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법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물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결국엔 지구상에 가장 많은 게 물이긴 물이니까요. 그리고 근데 무한한 만들어서 쓰고 수소를 쓰면 결국에 또 물이 나옵니다. 그죠? 그걸로 예. 보충이 되나? 예. 아까 같이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연료전지도 결국에 물을 떨어뜨리면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까 같이 순수한 식전의 장치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바닷물을 쓸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기술로는. 그래서 가를 증류를 해서 증류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개발은 바닷물을 직접 쓸 수 있는 수전의 장치 그런 쪽에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곧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규제화 안 되면 이게 저희 같은 융합기술경영학과에서 바라는 어떤 시각이 어떤 현재 있는 이 수소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 교수님처럼. 그럼 이게 제도적으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강화시켜주지 않고 자꾸 유예를 하거나 어떤 예를 들어 탄소가 나오는 걸 포집을 해서 뭐 플라스틱을 또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프로판 뭐 이런 걸 만든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순수한 어떤 그 수소 에너지에 대한 지향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한다 해도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지 않으면 미미한 수준에서밖에는 기여하지 못하지 않냐. 그러면 저희가 어떤 사업화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한다 그러면 좀 난해하다, 어렵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예, 맞습니다. 예. 맞은데, 제가 이제 회사를 세운 지 딱 2년 됐는데요. 실제, 지금의 창업은 국내 시장을 보고 창업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어떤 경쟁력이 세계적인 마켓을 놓고, 사실은, 하는 거고, 아까 같은 이제 세계적 잣대를 어디다 두냐. 지금 아까 같이 탄소세 그것도 원 에너지 소스에서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피해갈 수가 없는 거고요. 어떤 세계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특히 뭐 인도, 중국, 호주,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투자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가서 사인하고 왔던 것도 결국에 이 수소 UAE에다가 지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사인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술 정도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기술이 그렇게 수소 쪽에는 높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높지가 않는데 그래도 한국 전체적인 기술이 중동이나 인도에 가면 그래도 상당히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해외 쪽의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같이 인볼브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국내 것을 보고 창업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지금 한국 민주도 네. 그 환경 쪽이거든요. 가지고 하는데 ROHS라는 이거 그때 2002년도부터 적용을 했는데 계속 2년 단위로 유예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세계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세계 시장을 바라보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뭐 특히 아까 같이 이게 수소가 뜨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깔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 정부 들어서 아까 30%까지 목표치가 지금 다시 24% 내려와 있어서 그게 굉장한 미래에 네거티브한 효과를 주지 않을까 사실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나름대로의 그 안에서 잘 조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바로잡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시간을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강의 중에 많이 이제 또 해소가 되었고 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또 그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만 더 할 사람이 혹시 예. 저 지금 그 전북 경제 스마트밸리였고요. 물을 이용한 생산하고 상관관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나노 버블 수소수를 가지고 하는데요. 어떤 현상은 발견이 되는데 이 수소가 과연 어떤 기자기에서 그것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그 먹는 물도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사람 인체가 먹는 물 기능수 계통. 근데 이게 이 수소수가 그만큼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솔직히 미치는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양자 파동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자체는요. 정말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수소수를 하고 있어서 내가 거기도 노코멘트인데 사무장 뭐라고 답하기가 내가 다이렉트하게 답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예. 그 수소수도 기분 좋게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네. 여러 분야에서 지금 이제 관련이 다 있고 해서도 대답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하시는 IS라고 하는 그 기업이 상당히 잘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뭐 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성공적인 이렇게 기업으로 우리 학교 대표 기업,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보시니까 연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또 사업화를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과도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려 이제 여러분들 선배 1년차 때도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시간이 그때 대학원장님 하시니까 도저히 안 됐었고 2년차 때도 또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는 또 안식년이라고 안 됐고 그래서 거의 3고 초려를 해서 오늘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